한국은행이 세계에서 가장 고집센 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신문 기사를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상하네. 한국은행이 국민은행은 기준금리라고 안 내리나? 그럼 상업은행하고 안 내리나? 이런 이제 의문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한국은행과 국민은행의 차이가 뭔지, 또한 왜 한국은행만 기준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건지, 은행들은 각기 어떠한 다른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인지 먼저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동돼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기준금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하를 하는 거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또 어떻게 공급을 하는 건지에 대한 간략한 얘기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준금리 인하, 지금 오늘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것이 향후 진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강성해지고 대한민국 코스피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데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까지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통해서 명확히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됐고,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시중에 중앙은행이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유동성을 이제 계속해서 한국은행은 그동안 이제 2019년도서부터 계속해서 공급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왔다. 왜냐, 대한민국 경제가 수출을 비롯한 주요한 경제지표들이 2017년 말 또는 2018년도서부터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직접 투자 규모,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해외 직접 투자 규모도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반응해서 코스피 지수도 기업 지분가치 합인 코스피 지수도 하락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의 경제 성장률은 2017년도에 3.2%, 2018년도에 2.7%, 2019년도에 2.0%, 새로운 경제 정책이 적용되는 기간이 누적될수록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침체되어져 왔다.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17년도 이래 대한민국의 유동성이 감소되는 그런 정책들이 진행되어져 왔는데, 대한민국의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히려 가치 강세로 가야지 되는데 반대로 가치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반해서 특정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을 화폐 가치 상실 현상이라고 말하며,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다. 그 나라 국가 경제에 지속해서 일정 수준으로 투자되어 왔던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줄어들게 되거나, 또는 그 나라 국가에 있던 투자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때 정책과는 반대의 이와 같은 화폐 가치 상실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는 단순히 유동성 때문에 하락 추세가 형성된 것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이 수렴해서 하락 추세가 형성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0.5%의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들 과거서부터 그래 왔듯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왔지만 대한민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하락 추세를 만들어진 것과 같은 이 효과가 쉽게 바뀌어지기는 힘들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와 같은 경제의 방향성을 만든 경제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먼저 이제 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이제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근데 기준금리는 2019년도서부터 계속 내려왔네. 이게 좀 뭐 하는 건가? 왜 기준금리를 계속 내릴까?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는데 왜 다른 은행들은 기준금리 내렸다는 기사가 한 번도 못 봤지? 도대체 뭘까? 즉, 은행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말해요. 은행에는 자본주의 환경 속에는 이 중앙은행이라는 곳과 상업은행들이 존재하게 돼요. 보통 이제 중앙은행은 단일계예요. 중앙은행을 만든 목적은 이전에 공개방송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인류는 물물 교환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래서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환의 매개체라는 게 필요하게 됐고, 이때 사용했던 게 조개 또는 돌, 섬, 나무 등등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부패되는 것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금과 음 같은 보석이었어요. 얘네를 갖고 이제 물물 교환을 하게 됐는데, 문제점이 국가가 이제 좀 커지게 규모가 이제 국가 단위가 커지게 되면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좀 늘려줘야지 되는데, 금은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늘릴 수가 없어요. 새로운 금강이 발견이 되거나 또는 이제 중세 유럽처럼
다른 대륙의 약탈을 통해서 거기서 수없이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오게 되지 않는 한 이 통화량 자체가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안이 된 게 인간이 만든 종이로 만든 화폐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의 금의 80%가 넘는 금이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금고에 들어가게 돼요. 야, 그러면 교환의 매개체가 금이었는데 너네가 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니 이 미국의 달러하고 금하고 얘를 고정시켜서 운영을 하자. 교환의 매개체로 운영을 하자. 요런 이제 개념 합의를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해요. 근데 미국이 1969년에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전쟁을 참여를 하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요. 금의 총량은 그대로 금고의 양은 변하지 않는데 달러를 마구 찍어내게 되니까 결국 이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본이제 개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남은 게, 야, 그러면 물물 교환은 계속해야 되는데 이 교환의 매개체를 뭐로 할까? 에라, 야, 미국 달러 가자. 왜냐면 세계은행, IMF 이러한 기구들이 미국이 미 달러를 세계적인 이제 기축통화로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기구들이었고, 유럽 경제 재건을 계속해서 도와왔기 때문에 미 달러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인류가 만든 종이 화폐 중에 가장 인정을 받는 게, 물물 교환의 매개체로 인정을 받는 게 미 달러가 되게 돼요. 그래서 미 또한 이 중앙은행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물물 교환을 하게 되면 이 교환의 매개체가 이제 미 달러고 각 나라는 종이로 만든 자기 나라 돈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화폐의 가치의 차이, 얘를 이제 환율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물물 교환이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이 환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실물 경제의 물물 교환에 이제 원활히 물물 교환이 되지를 못하니까 이 환율을 되도록이면 안정된 상태로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를 시키는 기구가 필요하다. 만들어진 게 중앙은행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단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갖는 막강한 기능은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이 통화정책이라는 기능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잠시 뒤에 살펴볼 상업은행들은 이러한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펴볼 내용은 기준금리를 높이거나 내리는 그 개념이 언제 발생되는지예요. 먼저 경기가 불경기예요. 불경기가 되게 되면 중앙은행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시중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돼. 돈을 이제 충분히 공급돼서 시장에 돈이 돌게 되고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성과가 나오게 되면 수요가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살아나. 돈을 늘려줘야 돼. 돈을 찍어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장에다가 가져가쇼 그리고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냐면 최근에 들어서는 이와 같은 방식. 시중에 있는 이제 우량 채권들, 회사들에서 이제 발행한 우량 채권들을 중앙은행이 매입을 해 주게 되고, 우량 채권의 가격만큼의 유동성을 시장에 늘리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늘려주게 돼요. 반대로 경기가 너무 좋아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이제 버블 형성까지 나타나게 돼요. 그런 시점에 가게 되면 중앙은행은 불경기 때 갖고 있었던 우량 채권을 시중에다가 판매를 하고 과도한 유동성을 채권의 가격만큼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요 똑같은 얘기를 갖고 이제 금리의 개념을 좀 집어넣게 되면, 불경기 때는 중앙은행이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데 그냥 찍어서 가져가서 던져두는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우량 채권을 매입을 하고 우량 채권의 가격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즉, 중앙은행에 의한 채권의 매입 수요가 증가되게 돼요. 예전보다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돼요. 근데 채권이라는 금융상품은 보유하는 기간에 이자를 줘요. 아, 채권 보유해줘서 감사합니다. 만기까지 이자 챙겨드릴게요. 이 이자라는 것을 다른 말로 금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쳐줄 필요가 없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이자를 더 내리게 돼요.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게 돼요. 반대로 경기가 이제 호경기고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시중에 팔게 되면 그만큼의 채권 가격만큼의 유동성이 중앙은행 금고로 들어가게 돼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앙은행에 의한 채권 매도세가
강해지게 돼요. 팔겠다는 매물이 많아지게 되니까 가격은 오히려 떨어져요. 팔겠다는 사람은 많고 사겠다는 사람은 적으니까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거 채권 보유하게 되면 이자를 이전보다 더 쳐줄게. 그래서 채권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반대로 금리는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채권 금리도 기준 금리에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와 같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가 나쁘냐 좋으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금리를 높이거나 내리는 방식을 취해오고 있다. 근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것은, 금리를 내렸다는 것은 이와 같이 시중의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될 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개념을 좀 살펴봐야 될 게, 왜 한국은행만 기준금리 내리고 그러면 우리은행은 기준금리를 안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고 한 개만 존재한다고 말했어요. 하나의 국가에 한 개만. 그럼 개념을 좀 정리하게 되면 이 중앙은행은 하나만 존재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통화를 늘리거나 줄이는 기능을, 유일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얘네가 이제 통화를 찍어내게 되면 시중에 이 통화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이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같은 상업은행들이 돈을 중앙은행에서 이자를 조금 주고 가지고 와요. 그렇게 되면 이 상업은행은 시중에다가 대출을 통해서 대출도 해주고 예금도 받으면서 빌려왔던 돈에 이자를 더 받으면서 빌려왔었던 원금보다 돈을 더 불려요. 그러고서는 이제 중앙은행에다가 빌려왔던 것도 갚게 돼요. 얘를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이 돈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여러 개의 상업은행들 간에도 서로 돈을 주고받아요. 즉, 어떤 것에 이제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농산물이 이제 밭에서 생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도매업자가 가져다가 이제 소매업자들한테 팔게 되는데, 단일계 도매업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도매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도매상들은 이 물건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도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매상들끼리도 이와 같이 돈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실사례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중앙은행이 이 기준금리를 정해요. 아까 봤듯이 기준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지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고, 현재 이제 대한민국은 0.5%가 기준금리예요. 그러면 이 기준금리를 주고 중앙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가는 상업은행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유통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상업은행들이 이 금리를 주고 갖고 와요. 그래서 상업은행끼리 이 빌려온 돈을 주고받을 때 도매업자들끼리의 금리는 0.84%예요. 빌려왔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받지만 도매업자들끼리, 선수들끼리 크게 뭐 마진을 남기겠다고 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약간 더 금리가 높아지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본주의의 악랄한 면이 나타나게 돼요. 중앙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갖고 온 이 상업은행들은 시중에 이제 대출도 받고 예금도 받아요. 상업은행들이. 국민은행, 우리은행 예금 받죠. 예금을 우리가 돈을 맡기면 얘는 이제 안타깝게도 2월까지 데이터가 조회가 안 됐어요. 그래서 2월 데이터라도 보게 되면 우리가 돈을 맡기면 1.51%만 이자를 쳐주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맡긴 돈을, 여러 명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같은 이제 대중에게 돈을 대출을 해주게 되면 상업은행들은 1.75%를 받아요. 즉, 알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은행이라는 기능은 통화를 만드는 기능을 가진 중앙은행과 중앙은행에서 만든 통화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상업은행 두 개로 구분이 된다. 상업은행은 저리로 이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적게 주고 가지고 오고, 자기네끼리도 저리로 주고받고, 그 고객이 돈을 맡기면 일정 이자를 쳐주지만 대출을 해줬을 경우에 받는 것보다는 적게 준다. 이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충분히 늘어나고, 그리고 상업은행의 연체율에 대한 관리를 잘 하게 된다면 은행이라는 것은 쉽게 망하기가 힘들다. 이문을 남길 뿐이 없는 그러한 조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정리였고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제 한국은행이라는 곳은 원화를 찍어내는 곳이구나. 원화를 찍어내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그런 데다가 이제 돈을 빌려주는 곳이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경기가 좋거나 안 좋으면은 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뭔가 통화 정책을 만드는 곳이구나.
근데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오늘 내렸어요. 기준금리를 내린 거를 보게 되면 2019년도서부터 지속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내려왔어요. 즉, 뭔가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해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왔던 거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전체 부의 50%가량을 만드는 이 수출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수출을 보게 되면 2017년도 전까지 수출의 성장세가 진행이 되게 됐는데 2017년도 말서부터 2018년 중반까지 가게 되면서 상승세가 둔화가 되게 됐고 2018년 넘으면서부터는 침체세가 매우 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의 수출은 성장세가 둔화를 넘어 마이너스를 나타나게 되는 침체세에 들어가 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불을 만드는 절반 정도의 활동이 이와 같이 문제가 크게 생기게 되니 중앙은행은 지속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경기를 부양을 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으로서 기준금리 인하를 해왔고 이제는 0%에 가까운 0.5% 수준까지 와 있다. 아, 기준금리를 이래서 내려왔구나. 우리가 이제 남은 이제 궁금점은 그럼 오늘 이제 0.5% 내렸는데 이게 제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수출을 살리고 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헐헐 날아갔으면 좋겠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게 돼요. 수출이 이와 같이 침체세가 진행되는 기간 대한민국 경제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고 숫자로만 말하기 때문에 그 숫자의 이야기들을 통역해 줘야 되는 스토리텔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분석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들이 2017년도서부터 지속해서 말해주고 있던 그 내용 열어보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파란색 선이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는 해외 직접 투자 규모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 나간다면 대한민국에 돈을 싸들고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다는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증가되게 돼요. 근데 2017년도 말에서 2018년도 초부터 해외 직접 투자 규모의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왜 이들은 뜬금없이 대한민국 경제 지금도 보게 되면은 무역수지 좋고 뭐 신용평가도 좋고 다 좋다는데 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는 규모를 줄이는 걸까? 이들도 우리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보고 투자 판단을 내리게 돼요. 무엇을 보았을까? 수출도 보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인 이 경제지표가 원인과 결과로 묶여져 있고 가장 이제 마지막 단에 들어가는 몇 가지 이제 대한민국 경제 단상을 나타내는 대표 경제지표 중에 하나가 경제성장률이에요. 2017년도에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3.2%, 2018년도에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2.7%, 2019년도에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2.0%,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이미 1.2%의 경제성장률이 사라졌어요. 즉 2017년도서부터 적용된 새로운 경제정책이 적용되는 기간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침체되고 있고 이것을 본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그 투자 자본들은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코스피가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2017년 말서부터 이제 진행이 됐다. 주식시장이니까 유동성 폭발적으로 늘리면 상승 추세 가겠지. 이 주가 지수라는 것은 기업의 지분 가치에 합의되고 기업의 지분 가치가 지금 이러한 방향을 정책에 의해서 가고 있고 이것을 본 해외 직접 투자 자본들은 규모를 줄이고 있다. 단순하게 저 코스피 지수는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된다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경제 현상이 벌어지던 시절 또 주목해야 될 현상이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이게 더 중요하게 됩니다. 먼저 밑에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그 시중 통화량 증가 속도예요. 얘가 밑으로 빠지면은 감소, 위로 올라가면 증가해요. 근데 1980년도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하락 추세, 즉 대한민국 유동성은 증가 속도가 점점 이제 둔화되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시점에 미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을 보게 되면 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원화 강세, 가치 강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가치 약세가 되게 돼요.
원화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전보다 원화를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되니까 미 달러보다 귀한 대접을 받게 되면서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하락 추세가 형성이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앞서 봤었던 2017년도서부터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꼬꾸라지고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하락 추세를 다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 시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유동성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동성을 늘리기 전까지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던 시절이에요.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니 코스피가 하락 추세 가는 건 이해가 됩니다. 유동성만 갖고도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에요. 바로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에요. 유동성이 줄어들었어요. 이전보다 원화가 더 시중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됐고, 그렇게 되면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강세 현상이 더 강해져야 돼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미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 가치가 약세,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은 다른 이제 국가 경제 사례를 분석하게 되면 딱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 나라가 원화 찍어내는 거를 줄였는데도 이 미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강세를 나타나야 되는데 상승한다. 결국은 대한민국에 있는 돈이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으로 계속 일정 규모의 돈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얘는 앞서 살펴본 해외 직접 투자 빠져나가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투자 자본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났다면 이와 같이 정책적으로 유동성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는 정반대로 해당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는 가치 상실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통화 스와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은 단순하게 유동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내리게 되는 것은 시중에 공급하는 원화 유동성을 더 늘리는 효과가 되기는 되지만 지금 이 나타나고 있는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실되는 이 현상은 단순히 원화 유동성을 더 늘려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침체되는 현상과 맞물려져 있고 이것을 보고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는 해외 직접 투자 자본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이 현상하고 맞물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타깝게도 한국은행이 0.5%를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이 효과는 이와 같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데 변화되는데 큰 의미의 영향성을 미치기가 힘들다라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인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2018년 12월 공개방송 때부터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자료 몇 년 전 거를 가지고 와서 똑같이 기계적처럼 반복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자료를 만들었으면 그 뒤에 이제 진척되는 상황들에 따라서 이 자료들이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이 아니라 이 분석 내용이 그때마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어져 왔다. 또한 과거에 분석했었던 내용이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확 달라지게 되고 또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이것이 좋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